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국 고교생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광주시 교육청의 인정 교과서가 논란입니다. 진화로는 진위가 없고 창조로는 당연한 논리라고 규정하는 건 물론 미혼과 조손, 이혼 가정은 사회적 불명예라고 서술하고 있는데요. 낙인과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고교생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광주시 교육청이 새롭게 선정한 종교 관련 인정교과서 3종입니다. 천지창조를 담은 구약성서 창세기 구절로 시작되는 이 교과서는 창조주의 존엄을 강조하며 창조로는 당연한 논리요, 합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화로는 진위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주요한 사회 문제에 대해 공적 역할을 수행할 책임을 갖는 종교라고 치켜 세우는가 하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회심을 믿을 수 없다며 신앙 행위인 헌금을 생활 규범인 양 제시하기도 합니다. 낙태는 살인범죄, 이혼이나 조손가정, 미혼 부모 등을 불명예이자 일종의 사회적 위험 요소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특정 종교 편향성이나 낙인 또는 배제를 조장할 수 있다는 걱정이 학교 현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작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은 교사 재량이 엄청 크거든요. 교과서로 인증돼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하겠다면 누가 간섭 못하죠. 특히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교사의 교재 선택권이 넓어진 상황에서 이념적, 주관적 색채가 강한 교재가 학교 현장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입니다. 성 역할, 종교, 인종 등에 대한 관념이나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교과 심의 기준에도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인정도서 심의 기준과 절차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해당 교과서는 인정도서 가운데서도 고시 외 과목 용도인 만큼 학교장의 신청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하고 채택되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은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는 종교 이해의 과목과 함께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그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해당 교재는 광주의 한 기독교계 고등학교가 종교 수업 자료로 활용해오던 것으로 이 학교 외에 채택된 곳은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14년) 전 여름 태풍 무이파로 인해 신안군 가거도의 방파제 절반가량이 부서지면서 정부는 다시는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른바 슈퍼 방파제 건설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공사비 뻥튀기에다 소송과 수사 외압 등 온갖 잡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파제 건설 의혹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먼저 박혜진 기자가 찜찜한 설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서해를 따라 북상하는 태풍의 길목에 자리한 신안군 가거도. 지난 2011년 태풍 무이파에 방파제의 절반가량인 200여 미터가 부서졌습니다. 여객선 운항마저 중단되자 정부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며 새로운 공법을 택했습니다. 사석 경사식 대신 K승 공법을 도입했습니다. 이처럼 가거도 방파제는 둑처럼 구조물을 쌓는 방식이 아닌 아파트와 같은 벽체를 세워 파도를 막아내는 방식입니다. K승의 무게는 한 개당 10,000톤.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은 대형 구조물인 만큼 지반 조사가 중요합니다. 설계업체가 정부에 제출한 676페이지 분량의 설계 용역 보고서입니다. 1981년도와 2002년 지반조사 자료만 기재돼 있습니다. 슈퍼 방파제가 이전보다 80m가 더 넓어졌는데도 과거 가거도 방파제 공사를 했던 업체의 조사 결과를 그대로 베껴 사용한 겁니다. 지반조사 기존에 했던 게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었으니까 서동이나 기존 자료 활용하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이 설계 결과를 받아들고 공사를 하려던 시공업체는 조사를 하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에 빠진 연약 지반을 확인한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봐도 연약층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어요, 사실은. 아무도. 왜냐, 설계 때 그런 것은 이미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잡음이 일자 해양수산부는 설계업체에 책임을 묻는 대신 뒤늦게 슬그머니 공사비를 늘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설계업체가 안전 검증을 위해 한 대학에 맡겨 실시한 수리 모형 실험 결과입니다. 구간별로 추가파까지 포함해 11에서 13.5m의 파고까지 실험했습니다. 케이슨 공법을 적용한 구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참관을 했고 거기 회의록 결과에는 거의 안정한 걸로 나왔어요. 사실일까? MBC가 확보한 대학 측의 실험 결과 문서입니다. 같은 방파제 구간에서 파도를 막는 구조물 등이 움직이거나 이탈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실험에서 흩어질 수 있고 흩어졌어. 근데 이제 에서는 안정하다. 전혀 문제 없었다. 이렇게 한번 냈겠죠? 설계업체는 실험 원본 조작 의혹을 부인하고 한 차례 실험에 참관한 해양수산부 역시 이상이 없다며 설계업체의 주장을 거들었습니다. 조작이나 수정을 했다고는 이렇게 결론은 안 돼 있고요. 그렇다 한들 이게 자기 때에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실효가 없다. 하지만 설계업체의 보고서를 이상히 여긴 공사업체가 같은 조건으로 해당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과 또 다른 대학에서 실시한 실험에서도 모두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계업체와 해양수산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사는 공법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네, 이 같은 의혹은 공사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시공업체가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주도로 회의가 열렸는데요.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회의록에는 빠른 유속과 파도로 인해 방파제 시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걸음 더 집중 취재, 계속해서 안준호 기자입니다. 슈퍼 방파제 공사에 첫 삽을 뜬 지 1년을 넘겼을 무렵인 지난 2014년 8월.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산하기관과 설계업체, 그리고 시공업체와 시공사 기술자문업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케이슨 공법의 설계에 문제가 있다며 시공업체가 제안한 사석 경사식 위주의 대체 공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당시 참석 업체가 작성한 회의록입니다. 시공업체 측은 수리 모형 실험 결과 안정적이라는 설계업체의 보고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작업 일수도 기상 여건 등을 외면한 채 일주일가량 늘어난 16일로 설계돼 부담이 크다고 호소하면서 설계에 빠졌던 연약 집안 문제도 언급합니다. 초속 4.4m가 넘는 빠른 유속 때문에 사석 등이 휩쓸려 나갈 경우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대형 구조물인 케이슨 공법은 무너지면 보수나 보강 방법이 없다며 공법 변경을 제안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초속 4.43m. 이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입니다. 그걸 생각해보면 파도가 쳐서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설계업체와 해양수산부는 연약지반 보강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작업 일수 산정이나 수리 모형 실험 보고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며 당초 계획대로 일단 추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니, 지혜를 모으는 그거 하다 보면 하나도 못한다니까. 회의를 마친 해양수산부는 이후 가고도 주민 설명회 등의 결과를 내세워 시공업체가 제안한 공법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이 정도 이 케이슨 공법이라는 것이 우리 가고도에 맞겠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 건의를 했던 거예요. 누구한테 그 설명을 들었는데 좀 믿음이 갔어요? 네, 그것은 이제 해수부죠. 우리 주민들로서는 이 방파제 기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최근 입수된 회의 내용을 토대로 빠른 유속의 위험성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냐는 MBC 취재진의 질의에는 당시 회의에 참석한 시공사 측의 개인 의견으로 일축했습니다. 슈퍼 방파제는 준공까지 25번의 사업비 변경이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달 초 공사 현장을 오가던 레미콘 차량에 80대 주민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영암에서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마을 주민들이 평소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터였지만 신호수 같은 주변 교통안전 조치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마을에 간 인근 공터. 지난 3일 오전 농산일을 하다 잠시 앉아 쉬던 80대 주민이
25톤 레미콘 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러면 머리는 완전히 거지 내가 못 발 정도께 그걸 밟을 게는 아무 정신이 없어. 사고 차량은 마을 인근 농업용수로 공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하고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50대 운전기사는 인근의 업체로 이동했고 사고 1시간 30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기사는 사람을 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공사 현장에서 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평소 통행로처럼 사용하는 공간이었지만 이 자리에 신호수는 없었습니다. 공사의 발주처는 농어촌 공사 영암지사, 사고 당시 작업장에는 운전기사를 제외하고도 안전관리 책임자 등 용역업체 직원 5명이 있었지만 차량이 진 출입로를 빠져나오기 전에 모두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때문에 유족과 마을 주민들은 부실한 안전대책이 만들어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레미콘도 없었고요. 모든 게 없어가지고 저는 정신과 치료 받을 정도예요, 지금.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농어촌 공사는 이번 사고가 공사장 밖에서 발생한 만큼 보상 등 책임을 질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장에서의 안전은 저희 공사의 책임이고 여기서 진입을 하고 현장을 하차해서 나오는 거는 이 레미콘 기사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공사장 주변 구간까지 포함해 교통신호수나 안전시설물을 배치하는 등 교통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발주처인 농어촌공사 영암지사와 용역업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만년 꼴찌에 머물다 올 시즌부터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 프로배구 AI 페퍼스가 2라운드에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경기에선 천적인 정관장에게 발목을 잡혔는데요. 페퍼스의 다음 경기 상대 리그 1위를 달리는 도로공사입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AI 페퍼스의 올 시즌 전적은 6승 3패. 승점은 16점으로 2라운드 들어서도 상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선 전승을 달리며 만년 꼴찌라는 꼬리표를 팬들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공격 전 부문에서 상위권인 조이와 시마무라의 득점포가 상승세를 이끌고 My position is kind of a requirement to be a good point scorer and someone who can finish the ball. And I think I've proven that I've been able to do that, and I'm glad that my team trusts me to be able to do that. 주장 고예림이 코트에 복귀한 뒤 공수의 안정감도 두터워졌습니다. 작년과 지금은 뭔가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의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하고자 하고 뭔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많이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문제는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3차례의 패배입니다. 페퍼스의 천적인 정관장과는 올 시즌 2차례 만나 2번 모두 패했습니다. 선두를 위협하며 상승세를 탈 때마다 번번이 천적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연승 행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페퍼스의 다음 상대는 리그 1위 도로공사입니다. 파죽지세로 9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승점은 25점으로 페퍼스보다 9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페퍼스에겐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리그 개막전에서 도로공사에게 올 시즌 유일한 1패를 안겨준 팀이 바로 페퍼스입니다. 리그 시작하는 첫 경기를 도롱사전을 잘 깬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거기서 오는 선수들이 가진 어떤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분명히 생겼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어떤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하려는 위닝 멘탈리티도 상당히 좀 좋아졌고요. 도로공사와 승부를 치르고 나면 2라운드 페퍼스의 남은 상대는 최하위 기업은행과 4위 GX 칼텍스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정부의 AI 대전환 발표 후 많은 지자체들이 AI 중심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이 공을 들이는 만큼 다른 시도들도 AI 산업에 올라타려고 안간힘을 쓰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울산시는 산업형 AI 생태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첫 번째 화두는 AI 고속도로였습니다. 22분 동안 AI를 28차례 언급하며 AI 대전환이 우리 경제의 유일한 선택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편성된 관련 예산만 10조 원. 이미 물밑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지자체 간 AI 주도권 경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수도에서 AI 수도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울산시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기업들의 선제적인 투자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는 울산에 짓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당초 100메가와트급에서 10배 규모인 1기가와트급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를 기준 삼아 제2, 제3의 모델을 만들어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울산에 1기가급 AI 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WS와 100메가와트 규모의 계약을 했고 2027년에 오픈할 것입니다. 울산시에 주어진 과제는 이런 민간 투자를 도시 경쟁력과 연결짓는 방안 마련입니다. 울산시는 지역의 핵심 자산인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험을 활용한 제조산업 특화형 AI 수도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조선과 자동차, 석유화학 현장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와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를 AI와 융합해 산업형 AI 수도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제조 현장 AI 실증 사업과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를 결합해 R&D와 인재 양성을 맡을 연구 개발 단지를 새롭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울산형 제조 AI 직접 단지를 조성해서 AI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인공지능 전담 조직인 AI 수도 추진본부를 신설하고 관련 국책사업 공모와 데이터 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할 전략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인공태양 공모 사업에서 나주시가 1순위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일제히 환영 입장문을 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남과 호남이 진정한 인공지능 에너지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고 환영했습니다. 광주시도 환영 입장문에서 광주의 AI 역량과 인재, 인프라를 더해 전남의 탄탄한 에너지 인프라 간 시너지로 초광역 협력의 중심으로 자리하게 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 달 부지가 확정되면 내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2037년 완공을 목표로 2027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오는 27일 4차 발사를 앞둔 누리호가 오늘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을 완료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은 오늘 오후 1시 36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대 기립과 고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후로는 누리호에 전력을 공급하고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케이블 연결과 기밀 점검 등이 진행됩니다. 누리호 발사 예정 시각은 오는 27일 새벽 1시쯤으로 최종 발사 시각은 기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결정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을 약속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개관 1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10년에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대 복합예술 공간으로 발돋움하고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거점으로 입지를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10년 동안 2,100여 건의 전시와 공연 콘텐츠를 선보였고 누적 방문객 2,200만 명을 기록하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거점으로 성장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